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은, 믿기지 않은 그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입니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지금도 국민 모두가 정말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는, 추정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 원인과 그리고 전해지는 안타까운 사연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그리고 MBN 강세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강세현 기자. 사실 어제 이제 강세현 기자랑도 저희가 이제 특보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국민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게 됐을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 사고 여객기의 그 사고가 나기까지 시간대별 좀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고는 어제 오전 9시 3분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한번 따져보면요. 네네. 그 앞에 8시 54분에 그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착륙을 해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약 3분이 지난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을 주의하라는 신호를 이제 여객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2분 후에 갑자기 여객기가 메이데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를 다시 관제탑에다 보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관제탑이 폭행, 그러니까 다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착륙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한 2분여가량 이제 공중에 있다 다시 착륙을 시도해서 9시 1분에 관제탑이 다시 착륙을 허가를 했고 2분에 동체로 착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커다란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체 착륙을 기장은 선택했고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그 영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이제 주변을 오가는 주민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비행기가 이 착륙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뭐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평소와 많이 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쾅쾅쾅쾅한 소리가 한 3분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쳐다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를 이제 목격하게 됐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활주로 쪽으로 방향을 가는데 이번에는 저희 가게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이상함을 느끼고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비행기가 선회를 하는데 평소보다 되게 작게 선회를 하더라고요. 저거 이상하기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뒤로 촬영을 하게 됐죠. 초기에 소방관들도 동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상황으로는 이제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거의 한 10초, 15초 만에 소방차가 바로 달려들었거든요. 진화 작업은 상당히 좀 걸렸던 이유가 네, 불길이 엄청 셌었어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데까지 얼굴에 그 열기가 사우나 열기 정도로 사우나실 문 열면 나오는 열기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느껴졌었거든요. 네, 사고 당시 목격자분의 이제 증언까지 진술까지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 시각에서요.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블랙박스는 지금 15시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를 좀 보고 조사관들이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지금 답을 드리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말씀하신 방위각 로컬라이저, 방위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그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외국 사례를 제가 좀 일부 조사를 했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조물을 활용해서 방위각 정보 제공을 하는 그 안테나를 높이를 높인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H빔을 써서 높이를 올린 바가 있고, 여수공항의 경우에는 성토와 콘크리트, 또 포항 경주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써서 이 안테나 높이를 지금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또 남아공의 킹팔로 공항에 또 콘크리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예, 그 자료 요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고 발생 개요도에 보면 이제 그 시간대별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사고 발생 이후에 국토부에서 계속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조사관을 파견을 하고 블랙박스를 회수하고 하셨는데, 그 시간대별로 어떠한 조치를 좀 하셨는지 그거 정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구두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조선일보 공단입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먼저 아까 전에 직전 브리핑에서 이제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셧다운이 전원 셧다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엔진 셧다운을 말씀하시는 건지, 셧다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관제사 면담도 있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도대체 그 메이데이 전후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조사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3분 후에야 소방 출동 요청이 관제탑에서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좀 조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셧다운의 아까 뭐 근거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추정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좀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랙박스 수거가 돼서 오후에 이제 3시경에 서울로 이동이 됐고, 또 미국의 미 교통안전위원회 또 제작사의 총 4분이 오늘 저녁에 도착하면은 합동 아마 조사를 좀 하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판독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 뭐 데이터를 추출할 방법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또 구체적인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아까 메이데이 선언 이제 뭐 그 전후 과정 관련돼서 아까 이제 관제사 이제 면담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국토부 저희 항공실 뭐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한 것이 아니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지 무안공항에 가서 이제 면담을 지금 한 겁니다. 아마 조사의 이제 어떤 과정에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그 자료가 좀 중요한 어떤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그 면담했던 뭐 결과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될지 그 여부부터 한번 사조위한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TBC 김민입니다. 부상자 두 분의 현재 상태하고요. 혹시나 사고 관련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부상자 두 분의 상태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사고 관련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부상자 상태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이제 뭐 중환자실에 계시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뭐 그 당시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사고 관련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고 기자들의 일문일답,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고 현장에서 어제 수거된 강세영 기자, 블랙박스가 네. 어제 이제 현장에 수거됐잖아요. 네. 총 2개가 수거됐고 네. 이제 보도에 따르면 블랙박스 1개가 훼손이 심하다 뭐 그런 것까지 전해졌는데 지금 김포공항 분석센터에 오늘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3시 넘었으니까 아마 도착했나 봐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어제 수습을 하면서 블랙박스 수색도 같이 이어갔습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블랙박스가 음성 기록 장치가 있고 또 비행 기록 장치가 있는데요. 제가 비행 기록 장치 외관이 약간 손상됐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 외관이 손상됐다고 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치를 수거해서 김포에서 한번 열어보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데 아직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국토부도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 장치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승희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군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비행 경력도 기장 부기장으로서의 비행 경력도 상당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블랙박스가 현장에 수거됐고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 설명 들으면 김포공항에 있는 시험 분석센터로 이송이 됐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철저하게 사고 원인 등을 이제 밝혀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블랙박스에는 대체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행 데이터, 우리가 그 속도, 고도, 그다음에 엔진 파라미터, 언제 파워 레벨을 넣었는지, 언제 파워를 줄였는지, 또 양쪽 엔진 2개가 정상으로 작동했는지 모든 파라미터들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행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도 나오나요? 그 시간대별로도 어떤 그렇습니다. 조작을 했고 예를 들어 유압 펌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등등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오고 아, 그 라디오 교신을 했을 때 그 음성은 음성 기록 장치에 의해서 기내 기장 부기장이 대화한 내용들은 네. 모든 절차들의 스탠다드 콜아웃을 하면서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콜아웃 내용까지 음성 기록이 될 것이고 교신 내용도 들어 있었고, 네. 교신 내용은 또 교신 버튼을 누르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라디오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언제 눌렀는지 네네. 그래서 시도하려다가 못한 것까지도 파악이 다 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 블랙박스 말고도 네네. 항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드디스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매 비행할 때마다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네. 또 우리가 안전팀에서 다 분석을 하고 네. 또 비행을 수정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죠. 시청자분들 또 질문을 드리는 저도 이제 비전문가, 항공의 비전문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 교수님. 예. 마치 우리가 그냥 녹음 기능, 예를 들어 이 타인과 휴대전화로 녹음할 때 그냥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 내용,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나 알 수 있듯이 지금 블랙박스에 뭐 어떤 기록이 담겨 있다면 이걸 수거해서 금방 어떤 말이 오갔고 당시에 항공기 고도가 어땠고 이걸 금방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최장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다고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 또 CVR이라고 음성 기록 장치가 또 따로 시스템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먼저 음성 기록 장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드디스크에도 네. 그런 퀵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블랙박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기본 하드디스크에 나와 있는 기본 데이터만으로도 원인 분석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 그 블랙박스 장비는 이런 그 연방항공청이나 NTSB 네. 교통사고조사국과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 사고조사위원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국토부에 그 책임 문제가 나중에 네. 따르기 때문에 같이 서로 합동으로 신중할 수밖에 신중해야 없군요. 되고 네. 또 검토하고 또 2번, 3번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세현 기자, 네. 지금 고 교수님 말씀처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들의 오늘 지금까지의 이 대체적인 분위기, 물론 언론들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사를 썼겠지만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사고 원인으로 어떤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조류 충돌이 일단 1차적인 사고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목격자들의 증언도 새가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네. 또 카톡에서도 보면은 이제 탑승객 중에 한 분이 지금
조류 충돌로 인해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네. 이런 카톡을 나누는 카톡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날개에 껴서 착륙하지 못하는 중이라는 카톡인데요. 네. 이런 저항적인 증거를 보면 1차적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긴 원인은 조류 충돌이 높다 이렇게 꼽히고는 있지만 네. 앞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조류 충돌이 이제 랜딩 기어 문제로 이어졌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 보세요. 앞서 이게 왜 상당히 중요한 정황으로 저희가 보이냐면 이거 말고 그래픽 말고요. 처음에 강세현 기자가 어제 시간대별 사고 발생 개요 그래픽 있죠. 그 시간대를 8시 54분에 어떻게 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8시 54분에 이 활주로에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해당 여객기가 진입을 합니다. 3분 뒤에 관제탑이 이 조류 활동이 이제 착륙을 허가하니까 54분에 착륙 허가하니까 진입했겠죠. 3분 뒤에 조류 충돌이 위험하다. 조류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경고를 보냅니다. 그로부터 2분 뒤에 조종사의 긴박한 메이데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교신이 오가는 게 없어. 그렇다면 뭔가 긴박한 상황이 조종석에서 이루어졌겠죠. 메이데이 이것만 외치고 그 이후에는 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게 8시 59분이에요. 앞서 그 지인과 카톡을 나눴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때 보면 9시에 새가 날개에 끼어서 착륙을 못한대 라고 보낸 게 9시예요. 그렇다면 고 교수님, 미루어 짐작컨대 승객분이 지금 착륙을 못하는 상황을 자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혹시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런 비행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륙을 1차 시도했지만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인과 카톡을 나눴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에는 승무원이 단순하게 정보를 주었을 확률이 높고 기장이 지금 조치를 해야 되고 프로시저를 밟아야 되는데 방송을 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정치적 여유가 없었다. 시간적 여유가. 여유가 없습니다. 선 조치를 하고 안정시킨 후에 승객들이 놀랐을 테니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는 기장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안전하게 착륙할 것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절차죠. 네. 하지만 당시에는 메이데이만 외치고 기장이 관제탑과의 교신이 일절 없었다는 것은 뭔가 조종관에서는 저 상황에 대처하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기내 방송을 해서 승객분들한테 이 상황을 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승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상황을 그래서 객실 사무장관은 인터폰으로 정보를 줬을 것이다. 하하. 그래서 사무장한테 일임을 해서 승객들을 안심시키세요.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나서 그때가 9시예요. 네네. 그때가 이 1차 착륙 시도를 하고 실패한 뒤에 이른바 복행 다시 떠오릅니다. 그걸 고 어라운드라고 영어 표현 쓰던데 그때 당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 교수님 선회를 크게 이 활주로 주변을 비행장 이 공항 주변을 크게 도는 선회를 왜 못했을까? 지금 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한 2분 내에 선회만 하고 다시 2차 착륙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갖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조류가 충돌되는 시점에서는 랜딩 기어가 다운이 안 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를 입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력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메이데이라는 항공 용어를 분명히 사용했을 때는 랜딩 기어가 안 됐거나 플랩이 안 됐거나 다른 계통들이 작동이 안 됐다고 해서 메이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상급의 긴급한 상황 에머전시 콜을 할 경우에 메이데이라는 바로 써서 우선권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저는 엔진 추력 상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고 교수님은 공군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2번 엔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번 엔진에서 저렇게 하얀 연기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게 어느 경우에 정말 새가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서 저 엔진을 이 손상시켰을 때 나는 연기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그럼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저렇게 확연하게 보일 정도의 화염을 동반한 부품을 깨면서 연료를 같이 품어냈기 때문에
뭐 새가 몇 마리 아니면 큰 거 이런 새들이 들어갔다고 봐요. 참새 몇 마리가 들어가서는 저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표시도 거의 안 납니다. 나중에 네. 착륙 후에 점검을 할 때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엔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 오리나 기러기나 갈매기 큰 새들이 무리로 지나가다가 만약에 랜딩기어가 내려졌으면 랜딩기어도 치고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 승객이 표현하건대 날개에 끼었대라고 하는 건 날개에도 그 새 일부가 날개에도 그럼 걸려서 뭐 죽었다고 거기 끼어 있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왼쪽 엔진에도 약간의 하얀이 약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굳이 표현하자면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마리가 들어갔다든지 그때는 이제 표시가 거의 안 났다고 봐야죠. 지금 네네. 지금 화면상 오른쪽이 1번 엔진 그리고 왼쪽이 2번 엔진 그리고 비행기로서는 오른쪽인데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오른쪽 엔진이 지금 바로 심하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고등이 들어왔을 것이고 조종사는 바로 메이데이 콜을 했을 것이고 라는 게 이제 저희 추정이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 보실 때는 2번은 왼쪽 1번 엔진에도 약간의 하얀 연기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적어도 저 당시에는 네. 파라메터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파라메터에 계기판에 안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때 당시 조류 충돌 일어나면 계기판에 알람 이른바 비상 경고등이 뜨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시스템이 부작동되니까 네. 따라서 경고등이 센서를 받아서 뜨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수년 전에 일어났던 뉴욕의 허드슨 강의 네네. 경우라면 너무나도 큰 새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엔진 두 개를 다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때는 바로 엔진을 줄이지 않고 남아있는 추력을 가지고 고도를 3,000피트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거는 지금 왼쪽 엔진이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고라운드를 했는데 네. 만약에 둘 다 확실하게 데미지를 받았다면 조종사는 고라운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착륙을 시도했을 겁니다. 랜딩기어도 내렸을 것이고. 네. 왜냐하면 엔진이 꺼졌다고 해서 추력이 바로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또 강화 중이고 또 유압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랜딩기어도 다운할 수 있고 플랩도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착륙해서도 바퀴하고 연동되는 스포일러나 또 스피드 브레이크나 네. 또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또 네. 엔진 리버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랜딩 기어라는 게 이른바 유압, 상당한 이 기름으로 압력을 넣어서 마치 자동차 밸브처럼 예. 유압으로 모든 기기들이 작동하는데 당시에 유압 펌프가 정말 조류 충돌로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네. 조류 충돌로 인해서 유압 펌프까지 손상을 입어서 랜딩 기어 작동이 불가할 경우 수동으로 기장과 부기장이 랜딩 기어를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조치가 안 이루어졌느냐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력으로 쉽게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수동으로. 수동으로 쉽게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착륙을 시도하면서 그렇게 절차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상승을 해서 고도와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가지고 매뉴얼 익스텐션 다운 절차를 수행한 후에 랜딩기가 내려간 걸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시도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까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진 두 개가 처음부터 다 조류를 충돌을 해서 엔진이 다 정지가 됐다면 조종사는 재상승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착륙을 시도하면서 정상으로 기아다운을 시도했을 것이고 안 되면 수동으로 시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복행 다시 떠올라서 2분 정도 만에 다시 반대편을 통해서 활주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활주로 중간쯤부터 동체 착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상공에서 더 못 버틴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착륙을 시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강화 접근 중에는 파워 레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파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복행하는 과정에서 파워를 넣어보니 오른쪽은 죽은 줄 알았고 왼쪽이 파워가 들어가면서 그때 서지 현상이 있거나 꿀렁거리거나 우릉쾅쾅 소리가 났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 상승하면서 그때 승객이
명 이상이고 네. 만석이고 웨이트가 네. 많았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고도를 올라가지 못하니까 더는 못 버티고. 파워는 좀 줄였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 파워를 계속 있으면 나머지 엔진이 다 손상이 돼서 네. 나머지 추력도 쓸 수가 없으므로 아. 반 이하로 줄였을 것입니다. 네네. 아마. 그래서 상승률도 줄이고 대략 2,000피트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판단을 해보니 네. 넓게 돌 수 없을 거고 아. 넓게 돌면서 통제수하고도 연락하고 간제탑하고도 연락 좀 하고 네.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매뉴얼 기아 다운도 할 수 있고 플랩도 내려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고 네. 중간에 판단을 바꾸고 결심을 바꿔서 급하게 180도로 꺾어서 활주로 쪽으로 급하게 정대하고 내렸다는 것은 네. 중간에 이외 나머지 엔진도 추력이 줄어서 없어졌거나 아. 줄어들고 있는 단계였거나 네.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종사가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내리던 이른바 01방향, 그러니까 일방향, 예, 방위각으로 일방향으로 원래 내리는데 예. 반대편에서 지금 19방향으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활주로 중간쯤에 아까 예. 영상도 나왔지만 예. 활주로 중간쯤부터 동체 착륙을 했었고 네. 그게 마찰력, 바퀴로 마찰력을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동체로 미끄러지서 가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죠. 네, 말씀 먼저 예, 하시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체 착륙하다 보니까 속도를 주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속도도 더 줄여왔을 텐데 아마도 조종사 입장에서는 추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고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활주로 끝강까지 오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도를 충분히 가지고 오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아하, 네. 그다음에 충분히 활주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축선까지 정대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제작사에서는 엔진 두 개가 다 나가더라도 하이드롤이 남아 있는 게 한 30분 이내까지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훈련을 해보면 한 3분, 5분 지나면 벌써 컨트롤이 굳어서 네.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조종사는 빨리 가까운 쪽으로 정대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지금 고 교수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군 출신이시고 기장, 부기장 생활도 오래 해보신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 해당 사고 여객기의 기장님은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게 좀 느껴지시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종사로서의 그 컨트롤 능력은 훌륭하게 잘 아. 판단해서 컨트롤 유압이 굳어지기 전에 네. 세상에네.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잘 정대했고 착륙도 부드럽게 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착륙이 잘못됐으면 활주로 타치할 때, 네. 접지할 때 벌써 파손이 일어나죠. 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탑승 인원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지금 생존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원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수색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지 30시간이 지났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전 8시쯤부터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소방대원은 물론 군 특전사와 경찰 특공대 등 군경도 투입돼 여객기 잔해와 근처 숲을 속을 수색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마지막 실종자 2명을 찾아낸 뒤 수색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등 유류품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륙 과정에서 폭발과 기체 분리로 탑승객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간 탓에 수색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기 꼬리 부분이나 기체 잔해는 추후 현장 감식을 위해 보존되고 있는데요. 조금 뒤인 3시 반쯤 합동 감식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의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면 블랙박스, 어제 수거된 블랙박스가 김포공항 사고 분석센터에는 이제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에 혹시 블랙박스 수거 때 모습을 좀 백길종 기자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비행 경로나 관제 탁과의 교신 기록 등이 담겨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블랙박스가 분석 가능한 온전한 상태였는지가 관건입니다. FDR이 약간 손상돼가지고 그 떨어진 조각을 좀 늦게 찾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포로 그걸 가져가서 상태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훼손이 심하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하는데 해독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취재진들도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합동 감시 그리고 사고 현장 그 유류품 수거 등 조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현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 그 얘기 취재진들의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네. 사고 당시에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하고 미끄러지듯 계속 진행했고 결국엔 활주로 끄트머리에 있는 벽 구조물을 들이받고 이제 폭발로 화염에 휩싸였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언론들은 왜 벽 같은 이 구조물이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 아까도 그 관련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 구조물의 이름은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로컬라이저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이제 활주로에 이렇게 중심을 맞추는 이제 기준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그래요? 하는 네. 이제 활주로에 있는 장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충돌에 대비해서 만약에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잘 부서지는 구조로 만들도록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막대처럼 생긴 건데 이거 자체는 아무래도 부서지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흙 안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비행기도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크게 파손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는데 네. 사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연 이게 규정에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네. 국토부는 일단은 알아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답변을 어느 정도 했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뭐 LA 공항이나 스페인 공항도 콘크리트 구조물 하단을 채운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발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추후 조사에서 이런 네. 구조물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이 나오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따져보고 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요 이 교수님께서는 무안국제공항 그 구조를 좀 잘 아실까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서 이제 고 어라운드 복행을 하고 2분이 채 안 돼서 일반적으로 착륙을 하던 01 방향 말고 19 방향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혹시 만약에 1방향으로 평상시에 내려던 1방향 활주로로 내렸다면 끄트머리에는 담벼락 구조물이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안공항은 양쪽으로 ILS, 로컬라이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군요. 양쪽으로 아마 안테나가 지금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취재진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인천공항 같이 인천공항이 한 3.8km 활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더 길었다면 네네. 물론 가정법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이 충돌 사고 특히 폭발 사고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2,800m가 조종사한테는 조금 애매한 거리일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만약에 울산 공항이 지금 2,200m인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에 누가 조종사가 내리겠느냐 이거죠. 네. 부산공항으로 가죠. 김해공항으로.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지금 가까운데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되고 네. 만약에 우리가 무안공항에 폼이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게 준비가 안 된다면 광주공항으로 가서 하는데 제작사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롱기스트 런웨이를 사용하라 라고 제안을 하죠. 네. 그리고 항공사에서는 그걸 동체 착륙을 해마다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당연히 제작사에서는 동체 착륙이나 해상 착륙이나 네.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제시는 하지만 네.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비상 강화나 승객 탈출이나 엔진이 파이어가 생겼을 때 나머지 그 엔진 하나를 화재를 진압을 하고 엔진 하나로 안전하게 컨트롤하고 착륙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건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럼 실제로 강세현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뭐 대형 공항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여기도 지금 국제공항이니까 네, 네. 활주로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다른 국제공항과 규격이 비슷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km인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다른 공항으로 이제 가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네. 주변에 있는 여수나
군산에 있는 공항 활주로 길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김포나 인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무안공항보다 1km 정도 길어서 아주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비교가 나오네요. 네, 사실상 이제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데요. 네.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청주공항보다 또 무안공항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 길이 자체가 아주 네. 짧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하지만 이제 착륙하는 위치가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비행기가 활주로 끝단에 착륙한 게 아니라 한 1,200m 정도 더 지나간 위치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8km에서 1,200m를 빼면은 거의 중간쯤이네요. 네, 남은 길이는 이제 1.6km 정도가 세상에. 남았던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를 지나쳐서 약 250m 지나서 이제 로컬라이저 그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충 한 1,800m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없었고 세상에. 네, 미끄러지다가 그래서 충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고 교수님, 예. 글쎄요, 이게 아는 게 참 오히려 역효과라고 많은 분들이 이번 참사 관련해서 이 최근에 있었던 미국 허드슨강의 기적 얘기를 하면서 예. 왜 동체 착륙을 했다면 이 옆에 무안국제공항 아마 이 지도를 보신 분이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바다가 있습니다. 예. 네. 해안가인데 왜 바다에 동체 착륙하지 않고 딱딱한 활주로를 택했을까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그걸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기장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해상을 선택하지 않지요. 왜요? 당연히 육상에 있는 공항을 선택을 하는 거고. 네. 동체 착륙을 아까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울산공항 2,200m에서 이 상황을 만났다면 저는 울산공항에 내리지 않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을 가든지 그러면 해상 착륙을 하든지 이런 상황인데 연료 문제라면. 네네. 그러나 연료가 충분하다면 김포공항으로 가거나 더 긴 활주로 제작사에서 공고한 대로 더 긴 활주로를 찾아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2,800m는 조종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네. 적어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착륙할 때 300m 정도의 타치를 해서 600m에서 1000m 정도면은 제동 거리가 되는데 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바퀴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퀴에 연동된 스포일러나 리버서나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으므로 착륙 후에는 에어브레이크 잠깐 수고는 그냥 미끄러지듯이 계속 네네. 끝까지 그 속도를 가지고 네. 거의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당연히 그동안에 훈련받은 내용으로는 그래도 동체 착륙을 해서 지상에 마찰이 네. 활주로 바닥에 마찰 개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네네. 겨울이기도 하고 좀 얼어있기도 했을 얼어있기도 거고 하고. 완전히 얼어있지 않지만 차가운 상태니까 차가운 상태, 네네. 그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더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활주로에 정지도 못하고 비상탈출 명령도 못하고 그 단계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저 장면 있잖아요, 고 교수님. 이제 뭐 전문가분들 토대로 언론들로 기사를 쓰곤 합니다만 물론 주변에서는 이제 일각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서 그런 질문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동체 착륙을 했는데 이른바 뒷부분은 바닥에 닿았잖아요. 네. 근데 앞부분은 떠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질문도 나오는데 왜 앞부분은 들려 있는 상태로 동체 착륙으로 쭉 앞으로 향했을까? 네. 앞부분도 바닥을 닿았으면 그나마 마찰력을 좀 의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의 사고 사례에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노주가 문제가 돼서 빨리 닿았을 경우에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고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조종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즐을 좀 들었고 에어브레이크를 좀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엔진이 양쪽에서 닿고 뒷부분 닿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미끄러운 현상이 더 많이 생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왜 조심스럽냐면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사고 원인도 안 나왔는데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종사 기장의 책임 쪽으로 많이 흘러갈 만한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군 출신이시고 또 기장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사고 당시에 해당 여객기가 연료를 바닥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나? 뭐 그런 문제 제기도 나와요. 근데 보잉 737 같은 기종 많이 운항해 보셨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벌써 5시간 정도의 비행을 했고 최소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고려 대상이 안 됐을 것이고
우리가 연료를 방출하거나 배출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이륙을 할 때 맥시멈으로 연료를 채우고 이륙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배출할 수 있으면 배출을 하고 네. 아니면 없으면은 홀딩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홀딩하면서 연료를 다 방출을 어느 정도 하고 내리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나머지 연료까지 네. 다 쓰면서 한다까지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이거죠. 만약에 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여유가 있었다면은 시간과 고도를 확보해서 매뉴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그런 작업.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예. 교수님. 737-800 기종도 많이 운항해 보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예, 그러면 예, 예. 사고 기종은 연료를 배출한 장치가 없다는 데 맞나요? 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는지 지금 시청자분들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륙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최대 착륙 웨이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홀딩하면서 연료를 사용하면 네.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더 급하다면 내리라. 네. 그러나 하드랜딩을 하지 말고 슬라이트하게, 젠틀리하게, 스무드하게 내리라. 그래서 그건 허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기체에 인스펙션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근데 지금 공부하고 이 있습니다. 매뉴얼도 사실은 이런 동체 착륙할 거라고까지는 가정 못하고 만들어놓은 매뉴얼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동체 착륙에 대한 안내는 제작사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상 착륙에 대한 디칭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여객기는 그 해상 착륙도 할 수 있고 랜딩 기어가 내리지 않고 동체 착륙을 할 거라고 이미 인스트럭션이 다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연료를 좀 소비하고 내리라는 말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그렇게 연료가 많았느냐?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 취재 기자 혹시 연결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우리 또 기자들 고생하면 안 되니까 바로 연결해서 해볼 테니까 그 중간중간 바로 연락되면 알려주세요. 네. 그동안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교수님. 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일단 우리 강세현 기자 설명 좀 듣고 올게요. 강세현 기자. 네. 언론 보도 보니까 마의 11분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의 11분 때가 무슨 말입니까? 네, 통상적으로 비행기를 타다 보면 앵커님 언제가 가장 좀 불안하십니까? 이륙하고 많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올라갈 때 이륙해서 적정 고도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막 출렁출렁해서 제가 배를 잡고 있는 경우 막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마일 11분이라는 게 이륙과 착륙할 때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시간이 약간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문제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만한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엔진 동력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이제 순항을 쭉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아무래도 고도가 낮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륙 3분, 그다음에 착륙 8분 내에 이 시간을 마일 11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착륙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이 마일 11분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의 11분 때가 고 교수님이 혹시 비행 운항할 때 네. 혹시 저 시간대 위험성 경험해 보신 네.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조종사로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민감한 지역이죠. 예, 이륙할 때, 그다음에 착륙할 때 8분. 네네. 그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번에 마의 11분 때 이번 사고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 참 또다시 항공 운항의 마의 11분 때가 정말 위험하고 중요하구나 또 이걸 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참사였습니다. 너무 그래서 또 안타까움이 큰데 지금 사고 앞서 국토교통부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46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일단 제주항공 측은요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상 문제도 이제 막 보험사가 입국한 만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주항공 상황실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주항공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차인 오늘 오전 제주항공 측은 장례 절차에 대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필요한 장례 절차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 절차를 존중할 것이며
오늘 오후 기준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146명으로 유족들의 시신 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추가 파견한 37명을 포함해 300여 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유족들의 장례 절차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체에 탑승했던 태국인 2명의 유가족들도 오늘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통역을 대동해 유해 확인 절차를 도울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 밤늦게 보험사가 입국했다며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도 어젯밤 사과문을 냈는데요. 애경그룹은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지금 뭐 제주항공도 특히 유가족분들 이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세현 기자, 일각에서 이제 앞서도 제가 정말 신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조종사분들 기장과 부기장 쪽에 이제 뭐 약간의 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 언론들이 막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사고 조사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 기장 부기장의 비행 경력 시간, 운항 경력 시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기장님의 경력 시간 자체는 6,800시간입니다. 6,800시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장으로도 이제 승격될 수 있는 충분한 비행 시간이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비행 시간이 모자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부기장님도 약간 1,50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1,600시간이네요. 1,600시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사실상 뭐 경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경력이 부족했다 이런 건 정말 억측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 교수님 보실 때도 이제 공군 출신이시다가 기장, 부기장 생활 다 경험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비행 경력은 기장과 부기장 때 비행 운행 시간을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어떻습니까? 경력으로. 이제 기장, 부기장 총 비행 시간을 다 이제 해서 지금 6,800, 1,600 얘기하는 것은 총 비행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력도 비행 경력도 지금 이번 참사가 난 여객기처럼 단거리 이 동남아 정도를 운행하는 이 단거리 국제선의 기준과 뭐 미주나 이런 유럽 가는 장거리 국제선의 운항 그 경력 이 기준이 다르나요? 어떻습니까? 기준은 같지만 이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처음부터 대형기의 기장으로 승급시키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형기 지금 이 737-800은 5시간 정도 다닐 수 있는 복도가 하나가 있는 그 정도 규모의 기종에서 기장 승급을 하고 또 그 기종으로 충분히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내부 검증이 마친 후에 또 대형기 기장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사고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의 비행 경력은 기준에 볼 때 미흡하거나 하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부 절차에 의해서 통상 우리가 법적으로는 1,500시간 이상이면 우리가 기장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오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봤듯이 제주항공에서는 기장 총시간 3,500시간 이상일 때 내부 절차에 의해서 검증과 평가를 마쳐서 기장 승급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세현 기자, 해당 아까 뭐 제주항공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제주항공 측은 지금 희생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의 지원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브리핑 때 보면은 해당 여객기의 사고 이력도 없고 해당 기종도 비교적 안전하다 여기에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기종. 일단 지금까지 제주항공이 말하기로는 전혀 사고 이력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정비 이력에 대해서도 좀 말을 했는데요. 비행기 정비에는 이제 A 체크, B 체크, C 체크, 그다음 D 체크가 있습니다. 이제 A 체크 같은 경우는 약 600시간 정도 이제 운행을 한 다음에 정비하는 건데요. 제주항공 측은 12월 20일, 그러니까 약 한 사고 나기 9일 전쯤에 A 체크를 했다라고 말했고 이 당시에 유압 계통을 다 체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국토교통부도 관련 기장의
그런 정비 이력 같은 걸 받아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꼼꼼한 이제 감독과 약간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고 교수님, 시청자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정비라는 게 특히 국제선, 물론 동남아주를 주로 다니는 단기 국제선이지만, 단거리 국제선이지만 정비를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일선에서는 매일 정비를 하죠. 그러나 항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비행 전후 점검이 있고 네. 또 주간 점검도 있을 것이고 네. 월간 점검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시간이 되면 또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는 부품이나 점검 내용들이 다 다르고 또 중정비를 하게 되면 네. 필요할 때는 항공기를 그 중정비 전문 업체에 보내기 때문에 네. 그 비행기가 한 달씩 가서 정비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필요하다면 네. 엔진 자체를 분리를 해서 엔진을 또 보잉사로 보내고 또 보잉사에서 새로운 엔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비에는 아마 절차와 기준을 지금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강세현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이 지금 활주로 연장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가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한 360m 더 확장하는 거.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무안국제공항이 애초부터 이 생길 때부터 조류 충돌 가능성이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곳이라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무안국제공항 주변에는 철새 도래지가 4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철새 도래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새가 오는지가 중요한데요.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새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좀 몸무게가 1kg가 넘어가는 커다란 이제 오리 같은 경우가 만약에 부딪히면 문제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 서식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철새들이 많이 오고 특히 큰 새들이 많이 오는 공항이어가지고 예전에 좀 위험성에 대해서 좀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혹시 고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애초에 이 무안국제공항,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애초에 생길 때, 탄생 때부터가 정치공항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의견을 이 묵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철새도리가 4곳이나 있는 곳에 국제공항이다? 위험성은 상존해 있던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필요해서 건설을 했을 것이고 또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을 했는데 저런 조류 활동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러한 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이 됐을 겁니다. 저렇게 그 총을 쏜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저렇게 활동이 많다고 한다면 어떤 겨울에 철새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우리가 요즘에는 드론도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거기에 어떤 그 독수리 형태의 드론이라도 날려서 그 먹이 활동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비행이 이착륙이 많은 그 시간대에는 어떤 그 천적이 되는 형태를 찾아서 활용해서 드론을 활용을 해서 네. 다른 쪽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철새 도래지에 먹이를 좀 많이 주어서 지금 저 방식은 지금 소음을 네. 이용해서 퇴치하는 방식이군요. 조류들을. 여기 이제 소리를 싫어하는 소리를 자꾸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한 6가지가 넘습니다. 총도 쏘고 공포탄도 쏘고 소음도 내고 공포탄도 내고 또 호수아비도 세워놓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루 종일 합니다. 조류 퇴치 활동을 하루 종일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역부족인가 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역부족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움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임시 영안실 마련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는요. 오늘도 탑승객 가족들의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사망자 179명 중에요. 146명의 신원이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볼게요. 전민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기실입니다. 공항청사 1층과 2층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머무는 텐트가 빽빽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179명 가운데 146명이 확인됐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한 탓에 수습한 시신의 DNA를 모두 확인할 때까지 장례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5구 외에는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습과 확인 절차가 길어지자 일부 유족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시와 검안 절차는 무안공항 내부 경납고의 임시 영안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탑승자 가족들은 유족회를 꾸려 장례 절차와 보상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오늘 11시부터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돼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무안공항 청사 1층에도 분향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146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신원이 확인됐다고 유족분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유족분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얘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이 차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거를 내 눈으로라도 좀 보고 싶어서 뒤에 계신 소방청이나 소방 관계자분이나 공항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몇 명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을 했고 나머지 시신이 수습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라도 온전하니 우리 유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제발 보고 말지 말고. 예, 가슴이 제 막내딸이에요. 우리 딸 없으면 안 돼. 안 돼. 우리 사회만 간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이도 잃고 딸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곧 도착할 거라고 있었는데 40대 중반밖에 안 된 딸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기가 막히고 하니까. 179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146명의 신원이 확인됐고요. 신원이 확인되고 또 이 유족분들의 이 안타까운 목소리가 전해질수록 강세은 기자, 네. 안타까운 사연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이 연말이고 또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해당 여객기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가족 단위로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효도 관광을 떠난 3대 일가족이 이제 함께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팔순 여행을 같이 떠난 일가족분들이 이제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린 희생자도 나왔는데요.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난 이제 3살 아이 가족분들이 이제 희생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유족분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우시기도 하고 세상에. 네, 또 이제 오열하신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좀 이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 교수님. 예. 제주항공 측도 앞서도 브리핑하고 그랬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지원책 그리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 이런 이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고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로 보실 때는 그렇다면 이제 물론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만 혹시 해당 항공사로서는 어떤 대처를 지금 내놓아야지 그나마 저 유족분들의 울분, 응어리진 가슴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충분하게 선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방법이고. 그렇죠. 숨김이 없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보험회사에 또 재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혹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절차나 훈련이 있었다면 향후에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국토교통부도 6개의 항공사의 이 동일 기종 보잉 737-800 이 기종입니다. 800기종의 전수조사, 101대 전수조사를 내년 1월 3일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고 교수님 101대 전수조사를 내년 1월 3일까지 마치겠다는 거예요. 이 동일 기종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야? 이것도 너무 시간에 쫓겨 너무 급박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좀 여유를 갖고 동일 기종에 대해서 정말 이상무라는 판명 나올 때까지는 이 운항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의심이 되는 이제 엔진 부분이나 또 랜딩 기어 시스템이나 플랩 시스템 등 컨트롤 계통 중심으로 또 전주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모든 인력을 풀 가동해서 아마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말로 이번 동일 기종에 대한 동일 기종뿐만 아닙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항공사, 항공기 정말 다시 한번 이 재정비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강세현 기자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오늘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대책을 내놨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과 준비를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주민들보다는 유족분들에게 투입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트라우마 센터도 이제 가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족분들이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 가동될 것 같고 또 이제 국민 애도 기간을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일주일간 국민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해서 1월 4일까지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은 온 국민들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좀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추도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강세현 기자, 지방에서도 이제 연말 뭐 축제 같은 거 다 이제 취소하고 그런 분위기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연말이 되면은 이제 새해 맞이 축제를 많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 지방 지자체들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축제를 많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내 자신, 내 가족과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1월 4일, 내년 1월 4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이 마음, 이 추모하는 마음 모두가 모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